자, 이제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연회원과 정려 들어보셨겠지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단가별로 수업 들어도 되지만 연회원 듣는 게 그렇게 큰 비용 차이 없어요. 근데 단가 하나 듣는 것보다 연회원 듣는 게 훨씬 나니까 많은 여러분이 일단 등록해서 수강시청에서 수업을 좀 들어주세요. 연회원 제도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은 혜택 드리는 거니까 꼭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임야 중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중개업하다 보면 지목이 임야인 땅을 중개하게 돼요. 그럼 임야를 중개하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지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갑니다. 이 임야에 대해서는 지목 임야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행위자를 적용받아요. 그게 뭐냐? 산지 전용이 되느냐? 또는 이게 공인용 산지냐? 보전산이냐? 공인용 산지, 임업용 산지, 이게 보전산지죠. 또는 이 임야가 산지 전용의 허가 제한 지역이냐? 이런 얘기가 산지관리법에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책에 나온 얘기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 중개업할 때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적용을 못 시킵니다. 현실적인 얘기로 접근이 돼야 돼요. 재밌는 것은 이 임야는 다시 용도지역을 두고 있어요. 용도지역의 행위자과 산지관리법 행위자는 경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임야는 대부분 또 용도지역 말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무슨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가 강한 걸 덮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법들과 행위자를 벌여서 굉장히 많은 제한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되게 혼돈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볼까요? 사고를 쳐서 이제 내가 저쪽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요. 문제아들 전학하죠? 딱 가니까 나도 쎘는데 여긴 더 센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집단화되어 있어요. 여러 개 집단이 있다면 여러분 딱 간 얘는 암만 지가 잘 나갔어도 선을 잘 대야 됩니다. 선 잘못됐다가는 더 강한 쪽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자, 얘기 왜 하냐면 임야는 굉장히 저가의 땅이고 이 땅을 개발하면 수익이 많아요. 그러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임야에 관련된 여러 개 행위자가 있는데 이 복잡하고 중복된 행위자 쪽에서 어느 쪽이 우선하고 어느 쪽이 밀어내는가 이런 구조적 역학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개발이 힘들고 개발을 못하면 중개한 사람들이 사서 수익을 못 내니까 중개한 사람들이 반사적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야를 중개한다면 농지를 중개하는 건 투자 가치로 보지만 임야를 사는 사람들은 개발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가치로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임야를 개발하려면 산지 전용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라고 딱 두면 이 보존산지는 공인용과 임업용이에요. 이 땅은 개발이 안 되죠. 그런데 준보존산지가 있어요. 준보존산지는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보존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이 뭐가 된다? 준보존산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중개를 할 때 공인용과 임업용이 있다. 이런 데 땅들은 어떻게 해요? 개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공인용 산지 나무가 자라면 그게 너무나 도움이 된다. 나무 건드리지 마. 이게 뭐다? 공인용 산지예요. 그럼 이런 데는 개발이 완전히 스톱되어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 나무만 심으면 우량의 목재가 자라서 이 목재를 어떻게 해요? 내다 팔면서 우리가 임산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가 임업용 산지예요. 개발하지 말고 나무 심고 길러 목재 얻는 걸로만 써. 개발하지 말고 나무 자라서 나무가 주는 혜택을 모든 사람 누리게 해줘. 이게 공인용 산지고. 이런 데 땅은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용도지역과 보존산지의 개념을 이해해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중에 주상공업지역에는 이런 게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주상공업지역에 임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야가 있었는데 지목이 임야인 땅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공인용 산지가 주거지역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대규모 공개발에서 수용할 때 몰라도 개인들 땅에 공인용 임업용산인데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녹지지역이야 비도시 지역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임업용과 공인용을 보게 되는데 사실 비도시 지역에서도 여러분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우리 이 수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배열이 다 흔들려요. 지금 보면 토지용계획황해론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용계획황해론을 가만히 보니까 용도지역 딱 보니까 여기가 계획관리라고 되어 있고 계획관리가 두 번째 칸이 아니죠. 첫 번째 칸 국계법란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타법란에 딱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임업용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중개할 때 확인설명서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봅니다. 임업용산지로 딱 지정하면 임업용산지가 뭐냐? 비도시적에서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림지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겁니다.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이에요. 비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인 녹지지역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그냥 그 용도지역대로 가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이게 되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라고 써 있어도 얘가 보전산지로 딱 지정됐어요. 보전산지 뭐요? 임업용산지. 지정되는 순간 얘는 뭡니까?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용계획하기는 이건 농림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는 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확인설명서 작성과 토지용계획 공개특강 꼭 보세요. 거기 이거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에 나무가 많은 임야가 있었어요. 이거를 빨리 개발하면 좋은데 그냥 방치했어요. 그냥 나무가 자라죠.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보니까 여기가 나무가 잘 자라요. 이건 임업용산지로 하겠다. 좋은 목적 얻어야 되니까. 이 순간 임업용산지 지정되는 순간 이 땅은 국계법 스스로 약속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내지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이 땅은 농림지역 지정된 걸로 본다. 이 땅은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여러분이 중개할 때 여기다 계획관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확인설명서에 토지용계획 확인하는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농지법의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토지를 사는 사람도 실수요자라면 농림지역 행위 제한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한 걸 사서 개발해야지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여기다가 공장 짓겠다, 창고 짓겠다 이렇게 썼다가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녹지지역이 있어요. 녹지지역 중에 이제 자연 녹지가 있고 보전 녹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전산지가 있다면 보전산지는 어떻게 해요?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배열관계를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녹지지역에 생산 녹지가 있지만 생산 녹지는 이런 개념이에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땅. 그러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에 농지가 참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농업 생산해야 되니까 개발을 유보해서 좀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설명 다시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보급부대가 있지만 개인 병사들에게도 개별 식량, 전투식량을 보급해줘. 왜? 싸우다가 낙오되면 먹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전라도 곡창지대가 농림지역으로 있지만 각각의 특광시군들의 그 도시지역 내에 생산 녹지를 둬요. 농업적 생산을 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 등에서 도시 내에서 자체적인 음식물 공급을 할 수 있게. 그게 생산 녹지예요. 근데 생산 녹지는 거의 농지 얘기니까 임야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도시 근교에 보전 녹지와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보전 녹지는 순순히 보전하는 땅이에요.
자연 녹지는 미래 도시용지 개발을 위하여 제한적 개발에 불가피하면 이를 인정하고 보존하는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써 있는 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미래 도시용지 만든다. 대규모 공개발은 장려하고 그 공개발을 하는데 사개발이 선행되면 복잡하니까 사개발은 억제하는 땅. 이게 뭐다? 자연 녹지예요. 설명 다시 들어볼까요? 공개발과 사개발 쪽에서 어떻게 해요? 사개발은 누르고 공개발을 하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행위 제한을 보면 그래도 녹지 지역 중에서는 행위 제한은 자연 녹지가 좀 약하고 보존 녹지는 행위 제한이 강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보존 녹지 이제 보존 산지가 있다면 보존 산지는 공인용 산지, 노터치 개발하지 마. 이건 나무가 자라면 물이 맑아지고 황사 피해 막아주고 낙석 피해 막아주고 도시의 온도를 여기가 잘 조정하고 침수 피해 막아주는 중요한 산지야. 이게 공인용 산지예요. 그리고 이런 공인용 산지가 그런 기능도 하지만 나무도 보면 그냥 나무들이 아니에요. 보안님, 막 낙석 피해 막아주고 바람 막아주고 이런 게 보안님이에요. 최종님, 우량 토지 얻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나무들이 많은 데가 뭐가 된다? 공인용 산지가 돼요. 그러면 이런 공인용 산지는 행위 제한이 굉장히 세죠. 행위 제한이 센데 임업용 산지가 있다면 이거는 임산물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행위 제한이 세진 세지만 둘을 비교하면 행위 제한이 좀 약해요. 얘보단 얘가 좀 나아요. 얘도 세긴 세지만 얘보단 얘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고 높다는 건 둘 간의 얘기입니다. 나머지 땅에 비하면 얘들이 굉장히 센 거죠. 임업용 산지, 임업인 주택이나 질까 딴 걸 못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얘기에 배열을 해볼게요. 1과 1이 맞나요? 1과 여기는 2가 맞나요? 이런 거요. 다시 2와 1이 맞나요? 2와 2가 맞나요? 이렇게 할 때 배열을 볼게요. 여러분 지금 딱 보면 이런 도표가 이제 재밌는 거죠. 용도지역, 자연녹지, 보존녹지. 공인용 산지, 여기는 보존산지에서 공인용 산지, 임업용 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나면 지금 현재 이런 행위 제한이 경합되면 이게 다 경합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도 합이 돼야 되고 공인용 산지에도 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 녹지에는 음식점 짓지만 공인용 산지 음식점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에서 질 수 있는 것들이 공인용 산지, 산지급표 다 차단되니까 산림경영기술사 이런 거나 짓까 딴 게 안 되니까 이 땅은 죽은 땅이에요. 사지 마세요. 거꾸로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자연 녹지가 임업용 산지를 만들면 얘는 자연 녹지에도 맞아야 되고 임업용 산지에도 맞아야 돼요. 이것도 임업용 산지 행위 제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집을 하나 짓는다. 딴 건 다 포기하고 집 짓는 걸로 볼게요. 집 못 져요. 여기는 질 수 있는 게 뭐다? 임업용 산지에 집 짓는 것들은 뭡니까? 일반인 주택이 아니라 임업인 주택이나 지니까 딴 거 못 져요.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와 보존 녹지가 만나면 이것도 행위 제한을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는 집을 못 짓는다는 개념이에요. 일반 주택 못 져요. 재밌는 거 둘 중에 행위 제한이 센 게 어느 쪽? 이쪽. 둘 중에 행위 제한이 센 게 어느 쪽? 이쪽. 강한 거 강한끼리 만나서 이렇게 딱 만날 때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공인용 산지는 집 못 져요. 보존 녹지는 집을 져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짓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산지관리법이 있으면 산지관리법은 보존산지에 대해서는 공인용 산지는 이거 짓는다, 임업용 산지 이거 짓는다. 근데 써있는데 공인용 산지에서는 특징이 적용돼서 이러이러한 데서는 행위제한 절로 간다. 이런 게 써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강의를 배우고 싶다면 이건 등록해서 들으세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진다 설명드렸지만 이런 구조의 역학구조에 파생되는 얘기까지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 다시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농지법은 농지증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래 규제가 되죠. 그리고 행위전에 대한 행위제한 부제도 돼요. 근데 여러분 산지관리법은 딱 보니까 산지 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은 있지만 거래 규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산지관리법 어디에도 산지를 거래할 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이랑 연결돼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은 이 수업 꼭 들으세요. 아니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산지관리법 법조문 내가 싹 다 뒤져서 봤는데 A의 임야를 B한테 팔을 때 우리의 B에게 거래 규제하는 거 없습니다. A의 농지를 팔을 때는 B가 받을 때 농지증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네요. 교수님, 그건 여러분이 실무를 안 해봐서 그래요. 임야인 땅에 대해서 중개할 때 거래 규제의 현상은 두 종류로 나와요. 임야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임야가 있어서 이 땅을 개업공시에서 갑이 이 임야 일부를 B에게 중개할 때 우리의 B가 이 땅을 살 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나 집 지어서 살라고 합니다. 이러면 집을 짓기 위한 조건 등에서 굉장히 복잡한 거래 규제가 나와서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우리의 B가 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상가를 짓겠다 이거랑 집을 짓겠다 이거랑은 완전히 틀려요. 왜? 산지 전용의 허가 기준 행위제한이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거래 규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근생으로 건축허가 내서 이 다음에 B로 팔든지 B가 땅 사서 근생으로 내서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B는 살 때 허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하고 사겠습니다. A는 좋다. 계약금 받고 이거에 대한 대지상 승낙해줘요. 승낙해서 B가 딱 허가 내려니까 주택은 허가가 안 나요. 왜? 잔금 내고 내 앞으로 갖고 와서 다시 내야 돼요. 내 앞으로 갖고 와서 다시 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B라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 거래 규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실무를 하다 보면 임야가 거래 규제되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임야가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딱 두는데 지자체 조례를 둔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야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매수인이 샀다면 산 사람은 2년 지나서 1년 지나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제주도 개발행위 조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저 수도권 동부권역에 특별대책권역 1권역 같은 데 있어요. 그럼 임야 같은 거 사가지고 개발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거래 규제가 돼요. 사는 사람이 개발하려고 사는데 개발하는 사람 거래 규제가 되잖아요. 왜? 2년 있다 사라, 1년 있다 개발하라 이러니까. 그러면 A 앞으로 인허가를 냈다가 B 앞으로 넘기는 아주 기교적인 테크닉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지금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서는 썼는데 잔금 치를 때 B가 뭐라고 합니까? 등기하고 내 앞으로 딱 오르타니 갖고 와서 개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실무적으로 이게 복잡해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야가 이렇게 해서 지금 6,000평이 있는데 여기다 400평을 사서 A의 임야를 B가 사서 분할해서 집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집 지려고 하면 B가 먼저 사서 분할한다. 분할하면 어떻게 해요? 집을 지려면 분할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분할하는 거 그냥 기획부동산 때문에 분할 안 해줘요. 건축허가 받아오라고 하죠. 그럼 B로 여러분이 건축허가 받으려고 하면 B는 자기 소유권이 아직 아니잖아요. 분할이 돼야 내 건데. 그럼 내 소유권이 돼야 집 짓는 거에 허가를 내준다고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그게 있다고요. 내 소유권이 돼야 집을 짓는다고 있는데 내 소유권이 아니까 못 짓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냐? 이런 거 이제 풀어놔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자 갑이라면 이걸 노련하게 풀어서 얘가 분할해서 집 건축허가 받아서 등기전 할 때까지 1년의 로드맵을 어떻게 짜서 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A가 본인 앞으로 건축허가 받아서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B가 이 땅에 대해서 분할하면서 건축허가 낼 때 주택으로 하지 말고 근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근생으로 지었다가 허가 받은 다음에 주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용도 변경해서 이런 방법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거냐 이런 거 이제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이제 목요일부터 정규 개강되니까 그 수업을 꼭 들으세요. 강의에 대한 어떤 세부적 설명은 안내 전화번호 있고
여러분한테 그 연애언제도 설명도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시면 돼요. 저는 답답합니다. 모르고 계약서 쓰고 사고에 휘말려서 되게 고생하는 중개업자와 아니면 아유 나 저런 거 안 해. 안 하는 중개업자 보면 답답해요. 모르고 써서 사고 났다. 어이구 이거 중개 못합니다. 맨날 소리치고 싸우니까. 아유 난 골치 아픈 거 안 해. 안 했다. 그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어려운 거 다 안 하면 할 게 없죠. 놀아야 돼요. 그럼 뭐대로 중개사무소 합니까? 계약서는 쓰고 안전하게 원인 결과에 따른 이행이 돼서 문제없는 하자 없는 중개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나왔고 이거 외에도 임야가 있다면 이런 임야에 대해서 산지 전용 허가 제한 지역에서 멀쩡해 보이지만 개발이 안 되는 땅들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임야를 개발하는 부지 중에 뭐 개발행위가 조건에 뭐 차폐림이 들어갔다. 아니면 이런 임야를 중개하는데 묘가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거 다 중요한 얘기죠. 내가 사고 난 사람, 이건 제가 직접 겪었어요. 조치원 쪽에 임야를 중개했는데 10,000평 정도 임야입니다. 연구소 짓겠다고 샀죠. 묘가 4개가 있어서 4개는 이장해 주는 걸로 한다. 계약서 썼어요. 이장택에 넣고 썼는데 딱 산 다음에 등기 전 했죠. 개발하려고 겨울철 지나서 봄 하려고 했는데 싹 눈 내리고 땅이 마르고 나니까 풀이 죽었어요. 딱 보니까 묘가 4개가 더 보이는 거예요. 묘가 4개가 더 있는데 매도한테 따졌죠. 야, 묘 더 있다니까. 그래서 어떠라고? 나는 4개에 대해서 이장 특약 다 쓰고 내가 없앤다고 해서 했고 나머지 4개 없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되게 먹었어요. 묘 그쪽 연구자 찾아서 개장해주고 막 해서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묘를 빼고 개발한다? 묘 반경 5m까지는 개발이 안 돼요. 그럼 말이 5m, 양쪽 10m고 묘가 나눠져 있으면 그 땅 듬성듬성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도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위험 제거하고 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런 방법들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그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산지 중개할 때 중요한 내용들 설명드린 거예요. 해안가, 임야 중개할 때 주의할 점. 해안 경관에 따라서 개발시키고 안 시키는 나무들. 그 다음에 보면 임야를 중개할 때 인목, 나무가 많을 때 나무가 많은데도 개발되는 땅이 있고 나무가 조금밖에 없는데도 나무 때문에 개발 안 된다고 막는 데가 있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냐. 산지관리법에 그게 다 나와요. 경사가 진 임야가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21도 임야가 있는데 경사지에서 개발 안 된대요. 근데 생산관리지역 딱 가니까 24도 임야가 있는데 더 경사졌죠? 이건 개발이 돼요. 도대체 이건 왜 그러냐? 자, 보니까 임야 산지관리법 모르면 막 뭐에 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쯤 되는데 이 땅은 높아서 개발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긴 더 높아요. 개발된대요. 아니 도대체 높아서 개발 안 되는 게 뭐냐? 언 놈은 더 높은 데 되고 언 놈은 안 되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배우게 되면 기본적인 얘기를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임야 개발할 때 다 어떻게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다시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임야인데 개발하려니까 여기는 안 된대요. 근데 옆에는 또 돼요. 같이 넣는데 얘는 돼요. 왜 안 됩니까? 도로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럼 얘는 왜 되냐? 얘는 농지니까 된대요. 농지는 이 도로에 대한 문제를 뚫고 가지만 임야는 산지 전용에서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법에 따라 달라요. 이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이 모르면서 임야를 중개한다. 임야를 단순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드물어요. 임야는 개발하려는 즉흥적인 단기적인 뭔가 이 디벨로퍼들이 많은 성향으로 개발해요. 그 내용을 모르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 확인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야 중개에 주의할 점에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목요일 날 본강의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24일 날 저녁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 꼭 들으세요. 그 단가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단가 들을 거면 연연으로 듣는 게 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어요. 제가 지난 1년, 2년 동안 했던 수많은 강의를 압축해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제 강의는 법문을 모른다. 법문 무시하잖아요. 법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문만 안다. 이게 아니에요. 법문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접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례를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빨라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느낍니다. 토지 강의하는 분들이 법문을 하는데 실무를 몰라요. 그건 법문 안만 해봤자 도움 안 됩니다. 또 야전에서 보면 실문 많이 하는데 법문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헛소리예요. 하나의 경우 갖고 다 때려잡아 이렇게. 요거는 요 케이스만 먹히는데 나머지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 드려볼까요? 꼭 이런 것 같아요.
막 상어 잘하는 작살 쏘는 사람이 내가 진짜 바닷속에서는 왕이야, 사냥꾼 최고야, 육지에 나가서 호랑이 사냥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돼요. 땅꾼이 뱀 사냥 잘한다고 호랑이 몰이할 때 사냥 가겠다. 위험하죠. 실무적인 얘기들을 정확히 알고 법규도 아는 거, 이거 양자가 줘야 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가끔 보면 실무도 많이 알고 법규도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강의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말하다 보면 나도 헷갈려. 그 사람 말 들면 말주변이 없어, 우왕좌왕하니까. 근데 쭉 들여다보면 정확히 아는 사람 맞아요. 실무도 알고 법규를 적용해요. 근데 말주변 전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부동산 토지 쪽 공법에 막 융화된 이쪽 강의는 법문을 완전히 알고, 두 번째 실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세 번째가 전달력이 좋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 세 가지는 두루두루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무 많이 알고 법문 많이 하는 사람, 말좀 하는 사람 여기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5분 만에 채널 다 돌리고 나갑니다. 못 들어요, 그거. 여러분이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주거용 중개 쪽에 매달리면 안 돼요. 지금은 시절이 그게 아닙니다. 비주거용 중개로 가야 되는데, 비주거용 중개로 가려면 여러분이 용도적들도 알아야겠지만 농지, 산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공장을 중개합니다. 그러면 지어진 공장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A의 공장을 B가 지금 삽니다. 그럼 이건 완료. 외형적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공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B가 이걸 사서 이걸 하려고 할 때 얘도 뭔가 공장의 실수요자예요. 공장은 임대업들이 투자 대상이 잘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공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건물 안 사고 공장 사서 임대업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공장은 임대가 잘 나가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막 40%, 20% 이렇게 해요. 굉장히 높아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공장만 사면 임대가 잘 될까? 우리가 볼 때 목이 여기 더 좋은데 이쪽 공장은 목도 외져요. 근데 이쪽 공장은 새가 안 나가요. 이쪽 공장은 서로 돈다고 난리고. 도대체 왜 저 공장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입지론과 다른 거예요. 부동산 입지론은 사람 많이 모이고 교통이 좋고 이런 거 보잖아요. 학군이 뭐다 이런 거 보죠. 공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가 거기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목이 장, 건축물 이용도가 제조시설, 여기도 지목이 장, 건축물 이용도가 제조시설. 그럼 둘이 똑같은 걸로 알아요? 비교합니다. 음식점은 그게 맞아요. 음식점은 여기가 지목이 되고 음식점 지었다. 그럼 이 음식점이 어디에 있던 이 음식점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식당을 할 때 중식을 하든 일식을 하든 한식을 하든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이 거기다 매딘용 식당 하느냐 40인분이냐 50인분 이런 것도 그 사람 얘기예요. 단 이때는 정화조 규격만 달라져요. 용도가 중식, 일식, 한식이냐 건축법에서 안 따져. 그냥 내주는 거예요. 매딘용 식당이냐 이 중에 유일하게 따지는 건 식당이 50인분, 60인분 하는 식당이라면 정화조를 많이 먹고, 그렇지 않은 건 정화조를 조금 먹고, 이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장은 이 공장이 서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공장 내부의 실수요자가 만드는 제조업에 대한 직군이 있고 모임 직군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직군을 공장 코드 번호를 맡겨서 넣어놨고, 그 코드 번호가 공장 입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람은 공장 임대업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공장 딱 보고 좋은 거 사다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공장 입지 기준에 이건 독특한 걸 봤네? 이 독특한 거가 딴 데는 똑같은 공장에서도 못 들어가네? 근데 이 독특한 이런 공장 입지 기준에 이게 받는 거에 대한 이런 산업 코드 번호, 그 군에 있는 사람이 떼거지로 많네? 여기는 100명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입지군이 있는 건 이 동네 2개밖에 없다. 이 공장 받아놓으면 100명이 몰려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공장 임대료가 올라가죠.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본강의 때 나오는 거예요. 산업 코드 번호군, 입지 기준 뭐고, 중개할 때 이런 거 맞춰서 어떻게 하면 쌈박하게 중개하느냐? 의뢰인 데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봤더니 의뢰인이 마음에 들어 계약한대요. 계약하려고 산업가에 딱 가니까 그 공장은 여기 못 들어와요. 용도적, 계획관리적이고 지목이 장이고 건물이 제조인데 왜 안 됩니까? 입지 기준 안 맞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입지 기준을 맞춰보고 공장이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을 맞춰보고 이런 게 이제 본강의 때 들어가요.
그러면 공장 입지 기준과 환경 기준 맞추면 의뢰인한테 딱 그것만 확인되면 내가 물건 갖고 있는 공장이 40개다. 다 제끼 안 맞는 거 제끼고 2개 남아요. 그럼 2개 딱 보여주고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40개 다 다니면 얼마나 몸도 힘들고 이 사람 눈만 높아져요 또. 되지도 않고.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다가구 중개업 할 때요. 어우 진짜 건물을 100평 넘게 멋지게 준 다가가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눈이 높아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매매가가 10억이에요. 딴 건 5억인데. 눈만 높아지고 금액 능력은 안 되니까 딴 거 못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입지 기준 맞추다 보면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 공장이지만 못 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주면 눈만 높아져서 계약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렇게 맞추면 딱 요거밖에 안 돼. 딱 선을 긋고 픽싱해서 들어가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얘기합니다. 토지 쪽 한다는 분들이 토지 공장 전문 명함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 명함 받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오프라인 강의할 때 있어요. 협회 같은데. 그럼 이제 공장 수업한다 이러면 옆에 명함 받은 거 한 30개 딱 제껴서 그중에 공장 전문이라고 토지 전문이라는 분은 4개, 5개 명함 넣고 강의하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하려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몰라요. 아니 공장 전문이라면서요. 앞으로 전문으로 하려고요. 이 소리 하세요. 듣고 있으면 나도 웃기고 다 웃어요. 사람도. 그 사람도 웃겨요. 웃지만 그 사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그 사람만 얘기냐? 아니요. 여기 보시는 대부분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공장 중개할 때 얘가 원하는 공장이 해당 지역에서 어느 시라면 예를 들어 평택시라면 평택시에 가서 이런 공장 여러 개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기준 딱 맞추고 딱 알아보니까 평택시에서 알아보니까 이럽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공장은 평택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해물질 지정이 됐다든가 환경인허가 안 맞다든가 이런 거 다 제끼는 거죠. 그럼 손님한테 얘기하죠. 손님 평택시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평택시는 손님이 원하는 공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일이 깔끔하죠. 안 되는 거 붙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런 공장은 평택에 보성공단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럼 그쪽에 가서 중개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이 배워서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공장이 여러분 보세요.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과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이 있다면 얘들의 차이점은 뭔가? 공장 총량제를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건폐율의 차이는 뭐냐, 공장을 만들 때 그런 설립 승인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냐 일반 산업단지냐 이런 거에 따른 얘기죠. 산업단지가 도대체 어떤 코드냐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져요. 공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그 매입된 공장이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인데 우리의 성격은 이러니까 입주계약 조건은 뭡니다. 당신은 안 맞아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총체적인 얘기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죠. 다시요. 공장 부지 중개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계획관리인데 공장이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이게 갑자기 뭐 공장 관련된 산업입지법이나 산업지 쪽 활성화법이 나올 줄 알았더니 농어촌 정비법이 나오면서 안 된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배운 얘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공장을 딱 샀는데 이 공장이 애시당초부터 저주받은 공장이에요. 이유는 지목은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적도를 딱 떼어보니까 지적도가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가 임야, 이거는 전이었는데 여기다 공장을 지면서 여기는 산지조정 받고 이건 농지조정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똑 떨어지게 임야인 상태로 받은 거랑 똑 떨어지게 전으로 받은 거랑 다 틀려요. 공장은 그 공장의 모태, 뿌리가 토목공사에서 오기 이전에 그런 양태가 공장이 전이었느냐 임야였느냐 아니면 전과 임야의 혼용이었느냐 이거에 따라 공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달라요.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본강의 듣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포인트는 요거고 요렇게 맞추면 이런 땅은 여기 중개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땅은 저런 거 넣어야 되고 요 땅은 요런 거 넣으면 딱 맞구나.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의 정리, 입장 정리가 되면 무시무시한 힘을 가져요. 왜?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하니까. 남들은 이거 다 안 된다고 떠난 자리에 내가 가면 쥐수면 돼요. 주수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남들은 막 거기 가서 얘기합니다. 옛날 인디언들이 그랬다죠? 이렇게 땅 같은 농사 잘 짓는 땅을 원한대요. 근데 농사 잘 짓는 땅을 원하는데 땅을 줄 때 농사 못 짓는 땅을 줘요. 그럼 그걸 받았어요. 투덜투덜 되죠. 여기 농사 못 짓는 이유는 뭐 그래요? 밑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토양이 안 좋아서 농사 지으면 죽어요. 식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땅 영양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디언들 후계자 중에 좀 우량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이런 애들은 좋은 땅 주고 농사 짓기. 안 좋은 애들은 그런 데 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뒤바뀌죠. 뒤바뀌잖아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가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는데 남들이 볼 때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 땅을 중개하려면 높게 써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중개 힘들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어 보여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쪽에 가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땅은 싸잖아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런 땅을 돈 조금 있는 사람한테 중개해서 그 사람 돈 벌게 한다. 이런 중개업자는 계속 어때요? 브랜드화 되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장의 실제적 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해되죠? 또 하나, B가 공장을 산다. 우리 B가 공장을 살 때 얘가 공장 20억이면 알돈을 넣는 게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장, 없는 공장이 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권에서 공장을 대출할 때는 다른 데보다 대출 많이 나갑니다. 엄청 많이 나갑니다. 지금 대출 규제하지만 정부가 이런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해서는 지목이 장이고 제조시설이다. 그리고 여기 공장 운영하겠다면 대출 팍팍 꽂아줘요. 그러나 이 대출을 꽂아주는 정부 정책이 안만 좋아도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은행에서 이 공장은 대출이 안 돼. 이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안 되느냐? 되게 중요한 얘기죠. 아파트도 여러분 대출 안 되는 아파트 사는 사람 적죠. 대출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많이 되고 저가로 돼야 되죠. 공장은 많이 되고 저가의 대출, 즉 뭐야? 금리 낮은 대출이 돼요. 근데도 안 되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 공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알아내셔야죠. 수업 받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실무해본 사람이고 이 공장 한번 제가 경매로 투자했다가 이 조건 딱 보고서 내가 아주 놀라서 떠들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대출을 어떻게 해결을 했고 이거 본강의 때 아주 막 기상천외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48시간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집중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대출을 끌어냈는가, 대출이 왜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들으시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장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볼게요. 공장 중개하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보니까 공장에 대해서 가보니까 인수인계 했어요. 보니까 거기 어떻게 해요? 이전할 수 없는 무슨 보일러가 있다든가 호이스트가 있다. 이거 함부로 못 옮겨요. 그럼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왜? 산업안전법에서 이렇게 대형 보일러 3,000kcal 이상은 열관리기사 의무 고용해야 되고 함부로 못 옮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전 신고 다 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죠. 다시요. 공장을 딱 보니까 거기에 폐기물이 나와요. 이런 폐기물이 나오는 공장 그놈한테 지금 가져가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등기전 다 끝났어요. 매도인은 나 몰라라 돈 받고 빠졌고 매수인은 그 공장을 딱 보니까 어때요? 폐기물이 있잖아요. 나 몰라 방치했어요. 이 폐기물이 터져서 흘렀다. 그러면 누가 박살나느냐? 매수인이 박살나요. 내 거 아니다. 매도인 놓고 간 거다. 안 통해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그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매수인, 합변병인, 상속인 책임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개할 때 폐기물에 대한 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되게 중요한 얘기죠. 다시 볼까요? 공장 같은 거 여러분이 지금 중개를 할 때 여기에 지금 물이 빠지는 게 안 빠지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물 빠지는 게 단한 아주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폐수 배출 시설이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계는 돌리면 열이 날 때 열을 식히는 게 뭐다? 냉각수가 들어가요. 자동차도 냉각수가 들어가죠. 그럼 이런 냉각 시스템, 쿨러 시스템을 뒀을 때 그 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증발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폐수 배출 시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폐수 배출 시설이 딱 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폐수 배출 시설이 딱 되게 되면 여러분 다시 볼까요? 그 땅이 공장이 앉아있는 자리에 어떤 조건에 따라 폐수 배출 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달라져요. 순행식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면 폐수 배출설이라는 게 병행되는 거고 걔들이 나가서 이게 일정 조건이 안 맞다면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럼 뭐요? 순행식 시스템이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공장의 90%가 다 순행식 쿨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폐수 배출시설이 되면 그게 못 들어가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수요자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 10% 뭐냐? 공냉식이죠. 톱날 윙 자르는 거 샤시 공장. 샤시가 시뻘개지면 물에 식히고 그런 게 아니라 바람에 두면 식어요. 이런 공장들은 작업장 개념이고 이런 공장들은 절대 이런 공장 이런 데 안 얻어요. 저 건물 지하 같은 데 얻어서 하니까 아니면 마당 넓은 저 시가지에 있는 딱 외지에서 하니까 공장 같은 거 필요가 없다고 천막치고 해요.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장이 앉아있는 자리에 폐수 배치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모르면 엉뚱한 공장 중개하고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공장 계약하고 산 다음에 인허가 늘려니까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알아서 다 제거를 하면 일할 게 확 줄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다가 다 안 되는 거 그럴 필요 없다고요. 딱 안 되는 거 싹 제끼고 되는 것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다면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아요. 제가 왜 이거 강조하냐면 공장 중개하는 사람들 있어요. 토목설계사무소들도 끼고 합니다. 근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광고서 물어보면서 하고 막 복잡한 얘기가 나오면 자기도 우왕좌왕해요. 그럼 내가 이럽니다. 토목설계사무소 끼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많이 안전해. 거기서 다 해줘. 잘 보세요. 중개했는데 공장 사고 나서 인허가 안 나요. 토목설계사무소는 일 따려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말고해요. 호의관계라 법률 책임 없어요. 여러분은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토지 소유자가 팔 때 매수인이 공장하겠다고 샀고 그걸 여러분 니들이 했잖아요. 안 돼요. 공장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 설명을 여러분이 못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여러분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목에 핏대 올려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핏대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공장, 농지, 산지 이거는 실전이에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태권도장에서 막 무술 수련하고 하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중국의 무슨 태국권 고수가 격투기 선수랑 싸워요. 격투기 선수 1년 했고 얘는 무술 고수 20년 뭐 절대 강자예요. 딱 시작되니까 의도 터지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격투기 선수는 실전 무술이고 태국권은 어때요? 이론 무술이에요. 이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냥 이론 수업이 될 수 있지만 공장, 산지, 농지 이거는 실전 중개예요. 배우는 조문조문이 다 실전에 써먹어야 되는 건데 어설프게 법문 한두 개 알아가지고 그거 갖고 한다. 이거는 사고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내 걸로 맞서려면 이쪽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어필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개특강 2시간 듣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2시간에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는 이게 왜 필요한가 설명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라. 시발점, 출발점을 만들어준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여기 있는 이 관련된 실무교육 꼭 받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농지중개, 공장중개, 산지중개에 대한 어떤 개요 설명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려서 반갑고요. 또 강의 더 들으면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이따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 가지 내용 좀 더 공개 특강 보다가 또 이렇게 연회원 등록하시면 좋은 강의로 여러분에게 기대감, 만족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